미국 서부에서 유학을 하고 동부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비행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1시 35분에 출발하기로 했던 비행기가 5시 55분으로 1차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항에서 일단 4시간 가자고. 그러더니 실제로 탑승은 7시, 다시 또 3시간 기다리고, 2시간 반 기다리고, 타서 문 닫았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10시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항에 11시쯤 도착했다가 비행기가 출발한 거는 뭐 거의 12시간 뒤였던 거예요. 도착하니까 새벽 1시 반? 다 끊기니까 아시아나에서 버스 마련해줘가지고 집에 오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정말 인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첫 경험이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 동물한 험난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덕분에 좋았던 건 그 안에 사람 심리가 선생님 감정이랑 이런 거 흥분, 뭐 플라저 이런 거 하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하도 기분이 나쁘니까 뭘 좀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해야 이 시간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했고 이걸 했어요. 이걸 그냥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슬라이드를 완성할 수가 있었죠. 완성도가 높은. 그렇죠. 근데 웃긴 건 참 세상이 좁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이거 만들고 있는데 제 앞자리에 앉아 계신 남자분하고 저하고 컴플레인 참 많이 했는데 그분이 화장실 갈 때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같은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한국의 어떤 저희 분야, 보건학 분야의 학회에 초대를 받아서 가시는 길에 슬라이드를 근데 너무 웃긴 건 똑같은 LG 그래 딱 열어서 그 사람도 1번부터 만들고 저도 1번부터 만들어서 내릴 때쯤에 그분도 탁 떴고 저도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잊을 수 없었던 동부로의 여행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제목을 저렇게 붙인 것은 아마 실현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 윤대원하고 보건대학원의 사이에 좋은 일이 생길 좋은 어떤 이 상견례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윤대원 학생들인지는 얼마나 오셨어요? 한 3-4명 오셨나요? 그분들하고 저희 보건대학원 학생들 사이에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 둘 사이를 넘나들 수 있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커서 그쪽에 그 학생들 그리고 오늘 여기 아마 우리 임 교수님 학생들도 좀 왔을 것 같은데 서로 굉장히 다른 훈련이나 연구 영역에 있지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 그리고 기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배이자 교수로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보다가 제목을 저렇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융합을 거부하거나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진짜로 융합에 몰입하고 그리고 정말 자연스러운 융합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썼고요.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만든 결과물을 한번 지켜봐 주시죠. 이거 다음을 그냥 넘겨야 되나? 예, 저는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꽤 긴 시간 동안에 보건의료 연구자로 스스로를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부는 임상과 관련해 선생님들, 제 주변 동료들, 가족들, 뭐 저 스스로도 가끔씩 헷갈리는데 어떤 분의 눈에는 제가 이과 계열로 보이고요. 공학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철저히 문과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보건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박쥐, 옛날 저 석사 때는 박쥐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여기도 묻고 저기도 묻는.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용어로 치면 융합이죠. 가장 융합적일 수 있는 분야인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저 자신도 그렇고 제 동료들도 그렇고 헬스 서비스 리서처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의 정체성을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아마 졸업을 하고 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스스로 좀 보건학 분야에 있는 게 참 좋았던 거는요. 이 세 가지였었어요. 뭔가 좀 이 어린 나이에 뿌듯했던 그러니까 임상이라기보다는 보건학이 좋았던 건 건강한 건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공공적인 이익들, 나 혼자만 잘 살고 각자 도생하고 뭐 이런 부자면 많이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퍼블릭 굿이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건 제가 하는 어떤 일들이 연구든 공부든 그게 삶과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안 가겠지만 동아리 활동 정도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 대학생 때는 동아리라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서 모두 심고 막 뱀에 물리고 막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건의료 분야에 와서도 그렇고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할 때도 이제 봉사나 이런 지역사회 활동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법 체류자인 한국인 여성이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인 멕시칸 아메리칸들이 제가 가서 디텍트를 했던 당신의 브레스트가 이상하다. 병원에 가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을 이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게 안전한 클리닉이 있다. 인도를 하면 많이나 다르고 유방암 3기. 근데 그때 디텍트가 됐기 때문에 5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이왕이면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사람의 생명에 기여하고 그리고 공익에 기여하고 그리고 권리에 기여한다는 이런 어떤 뿌듯함? 이런 게 좀 있었고 아마 저희 보건대학 학생들을 윤대원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체육학 학생들이 만났을 때 얘네들 약간 좀 나이브한데?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대신에 좀 따뜻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활동처럼 제가 학교 때 공부했던 많은 내용들은 인권이라든지 저기 있는 것처럼 주거나 물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이 지붕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하고 그 속에서 건강과 관련된 조건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게 저를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만나게 될 그리고 제가 융합 과제에서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저라는 사람 내면에 심어져 있는 일종의 코어 키워드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는지는 뒤로 가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제 선생님들은 그냥 말씀하시지만 제가 성격이 좀 되게 덜렁거리고 같으면서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원종 교수님이나 서봉원 교수님이나 이런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 솔루션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교육을 받고 학위를 받고 연구 분야에 있는 동안 저희들한테는 솔루션이란 말은 사실 굉장히 어색한 말이에요. 보다 사회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저희가 딱 중간쯤인데 이제 자리를 좀 일찍 뜨셨는데 한시각 교수님 같은 사회학자들께서는 이론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이면 현상에 대한 것들을 하신다면 저희 헬스 서비스 리서처들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을 바꾸고 관련된 법이나 관련된 이 활동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대원 학생들이 보건대 학생들하고 1박 2일 캠프를 아마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자살 아니면 무슨 뭐 메르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럼 이건 솔루션이 아니야. 이건 솔루션이 그러면 저희 학생들은 솔루션이 중요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루션은 정책하는 사람들한테는 맞고 틀리거나 코렉트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걸 요구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휴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정치와 정책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데 이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충분히 파워풀한 에비던스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고 연구를 했고 그러려고 공부를 한 거죠. 헬스 서비스 리서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자살의 크기 혹은 뭐 아니면 유행병의 크기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런 이슈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돼야 되고 뭘부터 해결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에비던스의 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에비던스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비던스가 잘 만들어지면 좋은 연구자 혹은 그룹이 되고 에비던스가 매력적이고 트렌디하고 섹시하긴 한데 어떤 반복 가능하지 않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하게 되죠. 이게 저희 분야의 성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놓쳤고 심지어 저희 대학원 학생들 이런 얘기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건데요. 분야가 의료가 있고 보건의료가 있고 공중보건학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예를 들면 저희 서울대학교에 10억이 넘는 과제가 한 100몇 개, 130 몇 개 되거든요. 그 중에 한 30%에서 40%는 헬스나 헬스케어 쪽이에요. 저건 의생명과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클리니컬 리서치이고요. 역학이죠. 에피디미올로지에 해당되는 역학이나 바이오스텝, 생정 통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쪽에서 중요한 거는 RCT예요. 아까 선생님께서 시장 연구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쪽 분야에서는 서베이라든지 빅데이터 갖고 어떤 연구의 힘을 입증받기 굉장히 힘들고요. 랜도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A라는 약품이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는 RCT를 거쳐야 되는 거죠. RCT를 하지 않고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RCT는 전통적이고 굉장히 금과 옥조인 연구의 기준점이었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막상 그 트리트먼트나 그 드럭이 들어가니까 질병이 좋아지더라 나빠지더라 환자가 상태가 좋아지더라 나빠지더라 환자가 살더라 죽더라 이런 거죠. 몇 년을 더 살 수 있더라 이런 연구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처방과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 오늘 윤대원이나 아니면 저희 팀에 속했던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로봇을 하시는 우리 박 교수님이나 전체적으로 헬스 사이언스하고의 거리가 제가 보기엔 더 가까워요. 융합을 하신다면 헬스 리서치 하시는 분들하고 더 많이 이미 제가 이번에 갔다 왔던 학회에서도 전체 세션의 한 60%는 융합을 이야기했지만 그 융합의 콘텐츠는 제가 있는 퍼블릭 헬스나 헬스 파머시 쪽보다는 이쪽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융합팀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HSR 제가 속한 곳은 전형적으로 정책 그래서
저희 쪽에서 논문을 쓸 때 문과계든 이과계든 학생들이 시달리는 게 교수들한테 시달리는 게 기껏 연구를 갖고 가면 그래서 네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뭐야? 이 질문을 받아요. 그럼 애들은 황당하죠. 정책적 함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의료보호법, 예를 들면 무슨 환경보호법,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법과 같이 관련 정책을 좋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도 환경이나 그런 규제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접근에 있어서는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심리 이론을 쓰기도 하고 행동, 비헤비어럴 사이언스 모델을 쓰기도 하고 경제학적 모델을 쓰기도 하지만 요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과 프랙티스죠. 매니지먼트 다른 말로 말하면 병원 현장이나 제약계 현장이나 이런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지만 아까 자리를 일찍 드신 한신강 교수님께서 하시는 사회학도 중요한데 사실 메이저 플레이어는 경제학자들입니다. 이게 커스트 이펙티브 하냐, 이게 파이낸셜리 서스테이너블 하냐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고요. 또 공공행정이 중요해서 정치, 정책, 규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고 나면 좀 벌써 융합에 머뭇거리다가 말이 되죠. 첫 번째, 나보다는 약대 교수가, 나보다는 간호학과 교수님이 이 융합팀에 더 맞을지도 몰라 라고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진짜 그랬으면 제가 답을 제목을 그렇게 안 달았겠죠. 탑픽을 보면 저희들은 사람의 건강은 DNA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라는 신념과 믿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살도 이야기했지만 왜 SNS를 보면 적어도 SNS는 에코액터,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의 데이터도 다 나올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좀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의료체제가 수조 원, 수십조 원을 사용하는 의료체제가 잘 된다면 누구라도 지불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도 접근 가능해야 되며 효과적이고 안전해야 된다. 특히 저 세이프티 관련해서 이따 뒷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제가 육내원에 있는 그리고 다른 단대에 있는 연구자나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다면 세이프티라고 하는 측면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역학을 이번에 메르스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텐데 모든 의사나 모든 간호사가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하는 프로토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등 없이 그리고 평등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파이낸셜 레버를 만들 거냐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효과가 있을까를 본다든지 이게 지금까지 제가 십수년 동안 배웠고 일했던 이게 전통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면 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 이런 분야랑 좀 거리가 역시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이걸 보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제 제가 누구보다 익숙한 이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여기 공단이 있고 이게 심사평가원이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예를 들면 저기는 홍지수 학생을 요번에 치료를 했는데 3건에 처치를 했다 보고하면 여기서 검사를 해서 오케이 사인을 주면 저기 있는 의료기관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의료비. 그래서 나는 제가 방문을 했을 때 3,500원만 내지만 우리의 보험 재정에서 나머지 3,500원을 줘서 실제 의사인 나는 7,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고 저 위에 이제 환자가 있는 겁니다. 환자, 의료 제공자, 공단, 복지부 혹은 정부 그리고 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 이게 저희들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죠. 이 사이에 많은 인터랙션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분야의 연구자가 아니라 저는 헬스 서비스 리서처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전달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저러저러한 프레임워크들을 봐야 되는데 저 맨 위에 크게 나와 있는 거 보시겠지만 파머시가 저희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와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법과 규제들은 좋으냐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얼마나 이 배제 누구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과제다 보니까 사실 역시 이 시절에도 두 번째로 나는 융합 연구에 별로 적합한 연구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도전이 기회고 뭐 위기가 기회라고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못지않게 저희들의 현재의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습니다. 이 그림은 상당히 상징적인데 헬스케어가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균형이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쓴 백서가 어마어마한 그 구독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방송을 통한 언론 홍보가 되기도 했었죠. 그 내용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석사 때는 전문가주의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의사. 요즘 저는 가끔 서울대에서 이제 최근에 선한 인재를 말을 하는데 그게 옛날,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자칫 이 옛날 모습인 거죠. 옛날에는 환자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내 벗은 몸을 허락하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내 몸에 칼들이 되는 거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허락을 하죠. 그죠? 의사한테 허락합니다. 옷도 다 벗고 보여주고. 전 진짜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아, 내가 이 환자라는,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아니면 내가 이 상태에서 이 레지던트들이 나를 다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견뎌야 한다는 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예요, 진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의사를 믿고 의사가 나를 안전하게, 나에게 어떠한 하함도 미치지 않고 아주 좋은 의료 결과를 내줄 거라는 것을 믿고 나를 의탁합니다. 이거 아주 어메이징한 그 신뢰와 그리고 어떤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뭐랄까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관계인데, 그래서 이게 아주 수십 년, 거의 100년 이상의 저희들 연구 토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리가 중요했고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의탁은 하는데 왜 우리가 의사를 믿냐면 나보다 저 사람들은 전문가고 나보다 저들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뒤집어 말하면 나는 의료 정보를 잘 모르고 내가 의료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이 세 번째 문제에 있어서 저는 융합에 머뭇거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융합을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정당성이 이 부분에서 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보도 듣도 못한 리스크들이 출현을 하고, 요번에 제가 이제 거의 2년, 1년 가까이 쭉 연구를 해보면 메르스는요, 이거를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렵게 인터뷰를 해서 알아가고 있는 게, 메르스는 몰랐어요. 응급실에서 메르스 유사한 환자들은 사실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게 그 숫자지 더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메르스를 몰랐어요. 그분들은 1차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냐면 폐렴 환자로 판단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폐렴과 메르스는 매우 다른데, 아까 선생님들께서 특히 이원조 교수님께서 이제 그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의료계에 있는 제 동기들도 하는 말이 의사결정,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가 믿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정보 테크놀로지나 환자 경험에 관련된 기술 혹은 기술 기반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수만 있다면 혁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의료계의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뒤에 잠깐 제가 글자를 썼는데 놀랍게도 미국의 경우는 환자 정보의 90%를 의사들끼리 공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메르스 신문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삼성병원에서 있었던 환자 정보가, 아니지, 평택성모병원에 있었던 환자 정보가 삼성병원 의사들에게 공유되지 않았어요. 그게 공유됐었으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38명이 돌아가시지 않았고, 저한테 아까 맨 처음에 저는 왜 이 메르스 사건을 세월호 사건만큼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거냐면, 막을 수 있었는데 36명, 8명을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융대원 학생들이 저희 보건대학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얘네들하고 무슨 기술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친해지시게 되다 보면, 아, 이왕이면 내가 하는 연구가 보건학적 토픽을 만남으로써 의미 있어주는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의사가 처음에 문진을 할 때 열이 나고 기력이 없고 이렇게 이상해. 그럼 보통 아까 이제 10중에 9은 폐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결핵 아니면 폐렴이 심각하거든요. 이거 무슨 판단이에요? 경험에 의한 판단이죠. Experience based decision making. 근데 아까 뒤에 나온 Evidence based decision making, 이 시기에 미국에서, 아시아에서 지금 이머징하고 있는 리스크는 뭐가 있다? 메르스가 있대, 지카가 있어, 댕기열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알라밍이 됐었다면, 삼성서울병원에 있었던 레지던트가 맨 처음에 메르스를 의심하고 리포트를 했지만 그 정보가 다른 병원으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있던 의사들은 폐렴인가?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돌아갔던 환자는 다시 3명을 감염시키고 그 3명은 다시 23명을 감염시켜서 쫙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16,000명이 한 달 이상 격리됐었죠. 그리고 1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그 당시에 저희가 봤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현재 의료인들이 이머징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지식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제한적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대의 이 에피데믹은, 현대의 유행병들이 바운더리가 되게 뻐지어하다는 점.
그리고 중요하게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꼭 보건학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고령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저는 고령화 자체는 무서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일은 멀타임 모빌리티예요. 보건학 쪽에서. 무슨 말이냐면 심장병과 고혈압과 당뇨와 요통이 한꺼번에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먹어야 되는 약이 하루 6, 7개가 되게 되고 그 하나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생겼는데 그걸 의사가 나를 빨리 디텍트를 못 해주면 나를 고치려고 아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CRC 탑픽으로 저희 보건학 분야의 이슈들이 너무나 퍼펙트한 핏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환자를 최고로 치료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냥 제너럴 그 메디슨으로 했던 과들이 6개 과로 쪼개져 가지고 전문가가 만들어졌잖아요. 전문가가 만들어지니까 A라는 의사는 저를 A라는 병으로 보고 B라는 의사는 저를 B라는 병으로 보는데 저는 A와 B가 함께 있는 거죠. 근데 A라는 의사가 처방해줬던 신약이 B라는 의사에 의해서 디텍트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의 라이클리후드가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뒤에 보여드릴 상황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정말로 어그레시브하게 HIT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료정보 테크놀로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약의 부작용 디텍트를 어떻게 정보와 기술을 통해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학자는 전 인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의 구조의 변화나 질병의 구조 그 자체의 변화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90살, 100살까지 살게 됐을 때 한 사람이 갖게 될 여러 개의 질환들이 모든 걸 다 나다로 관리하러 올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최고의 전문가들로만 만들어져 있는 세부과에 맡길 수가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이건 인격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뭐 자기 관리 운동하고 아니면 시기를 이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오늘날의 변화 중에 하나는 시스템은 여기 이제 저는 이 조직과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공부했었는데 조직은 쉽게 안 변해요.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사람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조직입니다. 조직과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걸 제가 쓰면서도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는데 미국도 한국도 리폼을 그러니까 개혁과 변혁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들이 그 개혁과 변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컨트롤을 하죠. 그러니까 법을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처벌 기준을 높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컨트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수많은 규제는 생겨나고 수많은 어떤 인증제 이런 규제 이런 것은 생겨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계적이고 그리고 규제 중심의 포커스로 갔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어린 시절 저의 이 좋은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아니라는 답을 먼저 드리는데 그 이유는 현대의 보건의료 체제는 네트워크이고요. 선생님들 분석 여기서부터 융견에 있는 학생들이나 연구자나 교수님들하고 저의 커뮤니케이션은 쉬워지는 이유가 의료나 보건의료라는 어떤 전문 용어가 있는 것 같아도 구조 아까 이현주 교수님 말씀이 저는 되게 어렵다고 저희 학생들 아까 쉬는 시간에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이게 어렵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보캐블러리는 제가 못 알아들어도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하나의 인디비주얼 컴포넌트로는 문제가 해결도 안 되지만 그렇게 보면 문제가 지금 생겨나는 창발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들이 보건의료 쪽의 문제들은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인터랙트를 하는데 이게 하이라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넌리니어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많은 스케일들이 서로 다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데 이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저희 CRC 팀에 이걸 사실 이 슬라이드를 만들게 됐던 두 번째 동기는 우리 학생들은 두 집단의 학생들을 서로 상견례를 시키고 싶다는 마음도 하나 있었지만 두 번째는 저도 이원종 교수님처럼 맨 처음에 저희 과제 우리 서범원 교수님을 책임 연구자로 모시고 막 이거저거 던졌는데 그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사려 깊은 어떤 로지컬한 이 사고를 거쳐서 그 주제를 던졌다기보다 그냥 재밌고 내가 하고 싶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막 던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욕심이 있다면 연구년 가 있는 동안이나 갔다 와서 저희가 진짜 제대로 한번 과제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기계적이고 규제 중심으로 시스템을 굴리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내는 에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약물의 부작용 문제 그리고 병원에 가서 감염이 되는 거 병원 감염 문제 그러니까 원래 병원은 나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가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재입원이 안 돼야 되죠. 재입원율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죠. 만약에 잘 우리가 예방 중심으로 의료 체제가 돼 있으면 사람들의 펑션이 좋아져야 되죠. 아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중에 하나만 찍어서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울까봐. 수학이 엄청 많으십니다. 아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어디 갔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길었다니까요. 몇 시간. 이게 어드버스 드러그 리액션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 ADR 때문에 ADR이 전체 사망의 거의 4위를 차지한다고 얘기해요. 단일 질병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이 ADR 문제는 지나친 전문주의에 의해서 의사가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고 인덱스 디지즈로 보는 캐리어로 보는 캐리어. 내 담당 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ADR은 뭐 당연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치려고 온 사람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선의로 맞아놓고서 그 결과로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ADR은 이렇게 많은 리포팅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예를 들어 그 의사 스스로 보고하게 하거나 아니면 통계를 이따금씩 돌려서 문제를 찾아내거나 예를 들면 이게 똑같은 약이 중복 처리가 된다는 일을 우리가 디텍트할 수 있겠죠. 그죠? 시프란 걸 통해서 한국에도 DUR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DUR을 적용하면 어떤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문제가 되면 빨간색 알람이 뜨기도 하고요. 약국에서 환자가 약을 받으려면 약사에 의해서 발견돼서 의사한테 리포트를 확인합니다. 예상하시겠지만 DUR은 굉장히 유용한 제도고 많이 권장되는데도 불구하고 빈 구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사가 그걸 믿지 않거나 아까 레서피 얘기를 하셨는데 아시아의 경우 특히 의사들은 자기 확신이 강해요.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 되진 않지만 내가 이걸 했을 때 시크릿이 있는 거 이걸 하면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의사는 그 시그널이나 얼러트를 무시합니다. 혹은 홍보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기계적인 의료는 아니다라고 믿으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있는데 한국도 이 네 가지를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게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정말로 가공할 수준의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선제적인 아까 어드버스 드러그 리액션들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은 그런 어떤 데이터 활용은 안 될까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저는 지금까지 중요성이 3이라면 앞으로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생각하면 한 13 내지 23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여기 나와 있지만 외국은 이미 이런 통계를 다 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게 우리는 통계가 안 잡혀요. 이 자체를 아주 세밀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뒷부분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선생님들께 혹시 과제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런 융합과제가 어떨까요? 라고 소개드리려는 차원이라서 5분 안에도 정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글쎄 임상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 팀에도 실은 의대 교수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료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학을 좀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의료 정보에 대한 연구를 맡아 하시거나 비헤비어럴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PI를 하시면서 비헤비어럴 사이언스의 어떤 걸 전목한 연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통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건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보건학의 위치, 보건학의 어떤 권위를 보면 그게 그 나라 융합 연구의 바로미터란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갔던 학회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헬스가 메디컬 에리어를 이렇게 올라가는 메타텀인데 한국에서의 공중보건학은 그냥 원 오브 댐이죠. 관련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얘기지만 의대 교수님들이 콜라보레이션의 경험이 진짜 없으세요. 여기 서봉원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원정 선생님까지 글쎄 의료계 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 지금까지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험의 숫자는 그래도 예외적으로 높을 거라고 보는 게 서울대 정도 되니까 융합을 좀 하지 한국에서 의료인들이 혹은 의료인 출신의 제가 30분 맞춰놨거든요. 그 의료인 출신의 저녁을 빨리 먹기 위해서 그 경험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료 중심주의 그리고
그다음에 융합의 내지는 연합 연구 경험의 너무나 일천함이 한국에서 문제는 훨씬 더 뚜렷하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는 유럽이나 미국의 학회에 비해서 융합 연구가 수도 너무 작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컨선도 별로 공유되지 않은 게 참 아픈 일인데 이걸 학생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앞으로의 우리 융합 연구를 위해서 이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을 리스트만 말씀드려도 돼요. 첫 번째는요. 저는 메르스가 아까 앞에서 제가 고민했던 문제의식을 총결집했고 총체적으로 보여준 너무나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이번에 가는 연구년의 대학에서도 저를 좀 이상하게 그 대학은 교수라고 무조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50명 컴퍼티션 해서 9명을 뽑거든요. 이번에 7명 뽑았는데 그 중에 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 눈에도 한국의 뛰어난 의료 발전의 수준을 생각하면 아주 특이하게 희한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3-4명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컸던 이유는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연구해봐라 이건데 저는 이걸 시스템 에러의 그 어떤 에러의 문제로 좀 규명을 해서 보고 싶은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 분석이 좀 필요해서 그쪽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빅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학회에서 역시 또 나왔다는 얘기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워낙 미국이 크기도 하지만 천식의 최고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쓰는 의사는 30, 많으면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의사들은 임의로 하죠. 한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천식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질병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천식으로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질병이니까 여러분들께서 A라는 병원을 갔습니다. B라는 대학병원 갔어요. 근데 A라는 대학병원의 의사와 B라는 어떤 클리닉의 의사가 처방하는 약과 권유하는 치료법이 다른 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그게 자 다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의탁하는 것을 수용을 했어요. 그죠? 수용을 했는데 그 수용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고 나에게 함을 가하지 않을 거라는 게 있어요. 이 함은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대에서는 증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거의 문제. 근데 그 증거와 근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의사하고 대화하나요? 얼마나 그 의사가 가장 좋은 에비던스를 활용해서 나에게 처방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이 부분이 문제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환자의 가치가 들어간 걸 EBD로 봐요. Evidence Based Medicine의 줄임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향해서 저도 지금 말기암 환자의 자식입니다만 어저께도 제가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실험량이 나왔어요. 한 번당 450만 원이에요. 큰 돈이죠. 그러니까 저를 불렀죠. 보호자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수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의사는 그럼 좀 자세히 말을 해줘야 되니 뭐라 그러냐면 한번 믿고 써보시죠. 10초. 전 전유를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듣고 싶었던 건 당신 그 말은 뭐냐면 너 나 믿어? 오빠 믿어?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450만 원이라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의사에게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 약을 쓴 지난 3년간의 뭐 연구 결과 뭐 이러이러한 게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위험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렇다면 어쩌면 450만이라는 돈이 그 이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도 뭐 보호자분도 아시다시피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제가 나오면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또는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럴 텐데 이거 한번 써보시죠. 이게 지금 10,000원짜리 무슨 비타민약 뭐 먹자 말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가장 뛰어난 암을 치료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 곳에서.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거 그걸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 자신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뭐. 이게 얼마나 갈까요? 이 정서가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보다 굉장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미국의 경우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IT가 그래서 딥러닝이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보건의료 학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정서가 마치 메르스로 인해서 병원에서 막 밀집되어 있는 응급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받아들여서 바뀌었잖아요. 처럼 2번이 빅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차근히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진짜 끝내. 그래서 메르스 얘기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은 원래 뿌리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아니 이건 옛날부터 한 3, 40년 된 건데 환자들이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의사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가장 최고의 리서치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게 단순한 질환의 경우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암이라든가 심각한 특히 요즘 뭐 엊그제도 텔레비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인기 많은 드라마 갑자기 닥터스라고 하는 드라마에 뇌수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참 물론 드라마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보호자를 불러서 설명하는 과정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드라마가 돼요. 외국에서는 그러면 드라마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베스트 리서치에 근거해서 의사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경험, 소위 말하는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노하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있었던 전통적 질서는 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아까 이현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0년 다르고 1년 다른 그 어마어마한 리서치들을 한국 다르고 미국이 다른 그 많은 리서치들을 우리는 어떻게 에비던스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저 같은 사람이 밤을 새가지고 막 정리해서 엑셀로 만들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용대원이나 하여튼 이런 테크놀로지 하시는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고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그게 다 갖춰져 있고요.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태동이거나 아니면 저같이 일부의 지금 문제의식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고요. 뭐 이게 참 많은 사람들 울게 만들었던 유명한 저희 분야의 어떤 기관장이 아들을 캔서였나 백혈병이었나로 떠나보냈어요. 근데 본인이 보호자가 되고니 이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플리즈 텔미 뭐니까 제발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에비던스를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여기 나온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의사들이 진짜로 자기 경험이 아닌 어떤 에비던스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더 중요한 건 연구자들이랍시고 자기를 비롯해서 헬스케어 리서처들이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서로 쉐어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큰 에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융합 과제가 저는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에서는 에비던스는 메리트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아마 다른 분야 학자분들과 다르게 저희 쪽에서 강조하는 거죠. 전략이 필요하고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 학회에서 선생님들 가신 학회랑 다를 텐데 재작년 같은 게 예를 들어 오바마의 승리를 위해서 나가자 그럼 다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아니 저희 아이도 그렇게 학회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액티비즘이 강하고 뭐 레즈비언이나 이런 성소수자분들이 한 세션을 통으로 차지해서 동영상도 틀고 춤도 추고 뭐 이런 게 저희 쪽에서는 흔합니다. 동시에 이런 에비던스나 메서드 세션이 있어서 비어 터지면서 거기에 이제 컴플렉스 복잡계죠. 우리 지금 복잡계 연구자들하고 뇌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저 같은 퍼블릭 헬스 리서처들이 모여가지고 니네들이 만드는 테크놀로지는 영혼이 없어 이거 막 싸우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비 왓슨 같은 거 갖고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이제 구글을 플루를 막 이러고 막 싸워요. 그렇게 해서 융합은 적어도 외국의 경우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네 가지 중에 적어도 저 두 가지 특히 저 데이터에 있어서 니세시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가 한국인이지만 문득문득 놀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내가 만나는 의사에 대한 나의 이 무조건적인 이 무당파적인 이 믿음과 이게 오히려 의사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게 의사와 환자 사이의 그 많은 이슈들을 만드는 시스템 에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코모빌리티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빅데이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그 건강부 아까 플레이어 4명 중에 하나였던 그 건강보험공단은 항상 자랑하지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서봉원 교수님 이미 알고 계시고 다른 교수님들도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대표성에 있어서 전체 국민의 86%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코호트 자료의 완성도를 갖고 있지만 이 데이터가 왜 한국에서 처음에 한 2, 3년 내세우다가 지금 오히려 고민거리가 되냐면 이런 많은 게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아웃 오브 파켓이 안 돼요. 아웃 오브 파켓,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한번 해보시죠. 그 보험 서비스를 받지 않고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모시고 갔을 때 아니면 본인이 갔을 때 의료보험 서비스가 되는 것만으로 받았던 서비스는 감기 정도예요.
대부분은 다 비급여로 뭘 합니다. 뭐든. 그렇죠? 이게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있고 중요한 건 이 리얼타임 데이터가 아니죠. 이게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도 저희 보건학자들은 현재 전체 국민의 거의 대부분을 반영하는 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한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까를 그동안에는 의료계 안에서만 컨퍼런스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다른 분야 그리고 이 분야 전공자들을 모셔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요.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말을 마치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융합에 머뭇거리다는 건 그러니까 현실을 봤을 때나 아니면 제가 하는 연구들의 그간의 성격을 보면 상당히 행정학적이거나 무슨 이 보건 활동 이런 쪽에 가까울지도 모르는데 세상이 바뀌었고 그 바뀐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그 저희 보건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을 생각해 보면 융합이라고 하는 건 머물거릴 일이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혹시나 저희끼리 교류나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좀 참여하셔서 같이 좀 맞대고 의견을 좀 나누면 좋겠다. 교수인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다른 선생님들이 안 하신다 해도 저라도 따라다니면서 모시고 얘기를 좀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은 게 아마 알수록 뭐가 보인다고 외국에 관련 학회를 가보고 오면 그 긴 시간이 비행 시간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저 나라 우리나라에 무슨 두뇌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나라 우리나라의 보건 문제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슬라이드를 준비해봤고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뭐 기초야 제가 했지만 이민정 학생하고 저기 민동구 학생이 저희 CRC 팀으로 1년 동안 같이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